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빅뱅 이론의 일부 중에 하나인데 우주 팽창을 통해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봤고, 그 다음에는 이 원소 것들이 물질인데, 자, 화학이 이제 물질의 변화를 공부하는 그런 분야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구분 어떻게 관해서 이제 선생님이 구분해 줬죠? 예, 그래서 수물질하고 혼합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하고 화합물로 나눠져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원소라고 하는 것은 호돈소 물질을 줄임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지며,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만나가지고 뭘 만든다? 화합물을 만든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런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뭐냐는 거지. 이때 이제 입자의 개념은 그런 거야.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애가 어떤 애들이냐 이거지. 우리가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어차피 원자를 만나게 되지만, 이 원자가 물질의 성질을 띠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혹은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혹은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막 쪼개다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만나게 되는 게 뭐야? 요거죠, 원자.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분자. 분자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기본 입자가 분자죠. 마치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이고,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분자인데, 분자들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자들이 또 물질을 이루고 있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겠죠. 수소, 물, 이런 애들. 자, 이온은 또 다른 입자라 그랬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져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애인데, 얘네들은 또 다른 입자야. 원자랑 또 다른 입자니까 이런 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요거부터 이제 확인하고 좀 갈게요. 우리 이제 흔히 원자, 원소, 지난 시간 끝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원자, 원소가 있어. 원소는 뭐? 예전 호돈소 물질. 자, 원자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얘기하기 아예 영어 단어가 다르죠? 원자는 어텀이라 그러고요. 원소는 엘레먼트라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영어로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우리 한자죠. 한자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이 원자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입자의 개념이고, 얘는 이제 자연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호돈소 물질이니까 물질의 이루는 성분의 개념이야.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과 가산화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다른 물질이죠. 이건 마시고, 이거는 머리카락 염색시키고. 알았지? 탈색시키는 거죠. 소독할 때도 쓰고. 자, 그런데 이 두 놈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같아요. 무함으로 돼 있어. 둘 다. 산소하고 수소라는 호돈소 물질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구성원소는 동일한 거네. 맞죠? 구성원소는 동일한데 왜 다른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냐면 원자의 개수와 배열이 달라. 알았지? 그래서 얘는 물 같은 경우는 2개, 산소 1개야.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원소는 종류인데 얘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소는 2개, 산소 2개라고 얘기해줘. 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과산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배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다르다. 예, 요거부터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확인을 분명히 숙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숙제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래? 그럼 풀어야지 당연히. 잘했어. 야, 오토매틱이야. 단원 끝나면 숙제 해오는 거야. 점수 매겼지? 안 매겼어? 빨리빨리 매겨. 그 다음에 너는 해왔고 너도 했어? 응, 그래. 야, 5분밖에 안 걸리잖아. 2분 갖고 2권 가져왔어? 어떡하냐? 정리가지. 응? 정리가지. 그 필기 좀 하고 숙제 안 했지 너? 너는?
너도 안 했네? 해. 알았지? 한 번만 봐줄게. 두 번째 하면 엄마한테 일러야. 엄마한테 일러. 야, 니들은 다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 다 컸어? 아직 애야? 아이고, 애야. 아이고, 어린애. 아이고. 계속 애고 싶어? 아, 그래. 넌 좀 아는구나. 애가 돼야 막, 그지? 자, 숙제해보세요. 알겠죠? 우리 좀 빠르게, 쉬운 거니까 빠르게 한번 그 뭐예요? 봅시다. 자, 펴보세요. 없는 사람이, 저거, 같이 보라 그러기도 그렇고, 거기 없니? 통합과? 상하 있지 않니? 있다. 일단 요거 보면서, 그대로 꽂아놔. 자, 봐봐. 빅뱅 이후에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대. 그죠? 예. 그러면, 순서를 얘기해봐. 자, 첫 번째는 무조건 가죠. 그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양성자, 그러다가 양성자랑 준성자가 똑같았다며. 양성자가 좀 많아지죠. 7대1로. 다. 그 다음엔 핵이 형성되고 원자가 형성되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가 생성되면서 조금 투명해진 거야. 원래 양성자, 원자 핵이 있을 때 좀 불투명했는데 좀 투명해졌다 이 말이죠. 자, 요번엔 뭐냐면은, 옳은 걸 찾으래요. 기억 틀렸죠? 전자는 나 시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생성이 되죠. 알겠죠? 그 다음 빅뱅 이후에 우주는 점점점 온도는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계속 팽창하는 거지. 알겠지? 둘 다 맞는 얘기죠. 6번. 다음 7번. 자,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 준 것이다. 자, 먼저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나서 원자 핵을 만들고요. 원자 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양성자를 뭐라 그랬냐면, 양성자 자체는 수소의 원자 핵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전자 만나서. 그래서 A는 쿼크이다. 예, 맞는 얘기고요. 우주는 B 시기보다 C 시기, C가 어디니? 원자지. 이때 더 투명하죠. 그제? 핵이 만들어졌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만나면서 핵이 만들어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가 결합이 일어날 때는, 뭔가 계속 만날 때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야. 알았어요? 자, 요번에는 빅뱅 이후에 그 입자들의 형성과 그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빅뱅 이후에 우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의 온도는요, 점점점 낮아집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A와 B 중에 우주 배경 복사를 방출하는 시기. A와 B 중이야. 그지? 그럼 여기 너무 친절하게 돼 있지 않아?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형성될 때 이렇게 빛이 나오게 돼요. 이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쿼크 양성연소 원자의 그렇죠. 자, 그래 8번 됐고요. 자, 9번까지 할게요. 자, 이때는 원자들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그 다음엔 뭐 전자들 또는 뭐 형성되지 못한 양성자 같은 것들이 막 있을 때야. 근데 얘들이 이제 뭐 사실 양성자이면 수소의 원자핵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왜 불투명하냐면 빛이 산란하기 때문이야. 알았어? 빛이 이렇게 막 툭툭툭 튀어나가.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럴 때 이럴 때가 불투명한 거고, 약간 투명해졌죠? 그죠? 자, 우주의 온도는 가보다 나에서 더 높다. 그렇죠. 이게 온도가 낮아진 경우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 다음 가시기에는 원자가 생성. 그렇죠. 그 다음엔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시기예요? 나 시기예요? 가시기예요? 가시기. 원자가 형성되면서. 알겠지? 자, 나머지 주관식은 우리 이제 내신
대비할 때 그때 또 써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중학교 때도 서술형 나오나? 아 그래. 서술형 중요한 거 알지? 그치? 나중에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자 그럼 오늘은 교재의 5단원이죠. 5강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자 5강이 이거야. 우리 지난 시간 끝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거지.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소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배웠지? 금속하고 그 다음엔 비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수물질. 수물질을 원소로 한다? 결국 뭐예요? 호돈 수물질을 뜻하는 거야. 수물질 중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속하고 비금속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럼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구성한 원소가 다르면 하지만은 원자들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원소란 얘기를 쭉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소와 원자는 정확하게 차이가 있는 거.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 요 내용입니다. 근데 자주 나와 시험에.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성분을 의미하고 하나는 기본 입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소들은 발견이 되어집니다. 맞죠? 지구를 구성할 때 뭐 우주가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막 떠다니다가 우리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구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자, 이 원소를 이제 발견했으면 이 원소를 갖다가 쭉 배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주기율이라 그러죠. 주기율이 어떻게 우리 곁에 주기율이 나타나게 됐는가? 자, 첫 번째는 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베라이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새쌍 원소설을 얘기한 사람이야. 원소설. 그래서 데베라이너가 이제 뭐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라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이제 원자량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본 거야. 원자량을 딱 비교해 보니까 칼슘이 40.08, 뭐 87.62, 137.33. 이게 확인한 원자량이고, 그다음 또 녹는 점을 확인해 봤어요. 녹는 점 확인해 보니까 845에다가 777에다가 725.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베라이너가 딱 보니까는 뭔가 규칙성이 있더라.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절반 2분의 1 했으니까 딱 얘가 되더래. 녹는 점도 마찬가지로 대략 이 녹는 점을 더한 다음에 절반하니까 얘가 되더래. 어떤 규칙이 이런 규칙을 얻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성질들이 좀 규칙적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묶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새쌍 원소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는 족이라는 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리튬, 나트륨, 칼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쌍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베라이너는 세 쌍 원소설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두 번째로는 뉴렌즈. 이름이 참 재밌지 않냐? 새 땅. 그렇죠? 뉴렌즈. 새 땅이 뉴렌즈. 새 땅이야. 우리나라만 이름이 웃긴 게 아니고 개똥이 소똥이 그랬잖아, 그지? 얘들도 그랬나 봐. 뉴렌즈, 뉴스타 뭐 이런 거. 자, 뉴렌즈라는 사람이
이 옥타브설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옥타브라 그러면 이제 음계 있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 그지?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나이를 딱 해놓고 플로린, Na, 마그네슘, 알루미늄 쭉 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번째가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더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발표를 하죠. 음계처럼 막 해가지고. 졸라 조롱당해요. 뭐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냐면 안 맞는 애들이 꽤 있었거든. 지금 이제 요 선생님이 이게, 여기까지만 썼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나이를 해보면 안 맞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조롱을 많이 당해요. 이 새땅이가. 새땅이가 조롱을 많아. 왜 그러냐면 일단 음악이랑 융합을 시킨 거거든. 근데 요즘에는 융합과학이, 대세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물리만 해서는 안 돼. 생물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 요즘엔 뭐랑 항상 융합을 해야 돈이 되니? 바이오. 그지? 바이오가 안 끼면은, 돈이 안 돼. 한마디로 누가 투자를 안 해. 연구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1990년도 후반 때부터 지금 요즘까지 쭉 한 2, 3년 정도 이어지는 어떤 트렌드야. 그래서 선생님이 미국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바이오 피직스라는 분야예요. 생물리학.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프로젝트 하는 그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무실의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바이오 매스메릭스가 있었어. 우리나라 뭐 따지면 생수학과야. 생수학. 그래서 오늘 이제 붙이다 매스메릭스가 바이오를 붙이는구나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 이게 수학에 뭐가 붙을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기를 물어봐서 니네 뭐하냐? 그러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 하더라고. DNA의 염기서열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게놈 지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항상 그게 이제 막 완성되고 있는 시점이었어. 그 시점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1990년대,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96년도부터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항상이라 계속해서 게놈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걔들이 하는 게 그 DNA 염기서열을 행렬로 정리하는 거야. 참신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래. 재밌겠다.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요즘에는 융합과학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갑자기 화학을 하는데 음악을 들이대니까 조롱을 당했죠. 근데 이게 이제 8번째마다 성질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주기율표상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뉴렌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동영상 좀 보고, 그 이후에 또 원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분리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재료를 만들어냈죠. 19세기 말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지구를 이루는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원자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수소 원자를 1로 가정하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를 원자량이라고 하죠. 수소보다 16배나 무거운 산소의 경우 원자량은 16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의 크기 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던 멘델레예프는 7개의 세로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소에 반응하는 원자의 비율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세로 그룹에 배열된 원소들은 원자량이 달랐지만 화학적 성질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맨델레프의 주기율인데 여기 보다가 여러분이 아는 그 뭐 붕선이 탄성이 보이는데 여기 물음표 보여요? 이 물음표를 잘 기억해도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92개.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중성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정밀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지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잘 봤죠?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주기율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맨델레예프야. 러시아의 화학자인데 이 당시는 63종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63종. 지금은 아까 96종이라 그랬는데 옛날 동영상이라 그러지. 지금 현재는 110. 근데 내년이 되면 올해가 되면 111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112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소들은 계속 발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인공원소라 그래가지고 원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100번대 이후에는 인공원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되게 재밌는 게 많죠. 아인슈타인,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그래요. 되게 재밌는 원소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이제 전문적으로 입자 물리학이나 이런 걸 하기 전까지는 필요도 없지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 당시 63종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어떤 순서를 했냐면 아까 그랬죠? 원자량 순으로. 이제 맨델레프는 원자량 순인데 수소를 1로 기준을 잡은 거야. 알았지? 원자량 순 쪽 배열을 했죠. 그런데 이 맨델레프의 특이점이 있어요. 사실 뭐 이래가지고 뭐 맨델레프가 되게 유명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좀 내가 물음표 기억하라 그랬지? 이거 잘 안 나오죠? 해상도가 약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는 보이죠? 여기 물음표. 그지? 이게 뭐냐면 빈칸이야. 그러니까 빈칸이 뭐냐면 발견되지 않았던 거야. 발견되지 않았는데 맨델레프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주기율표상에다 뭘 갖다 놓냐면 빈자리를 갖다 놔요. 이 빈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어떤 예측이었던 거지. 빈자리.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맨델레프는 이제 예측을 한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견될 거야. 그런데 진짜로 발견이 된 거야.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이 맨델레프 이런 애들 원자량부터 시작해서 다 예측을 했다고. 뭐 밀도는 얼마니, 녹는점이 얼마 예측했더니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치 예언을 했더니만 예언자처럼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이구 너 정말 수고했다. 너 노벨 화학상 가져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죽어서 못 받아요. 알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죽는 바람에 못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없죠. 그지? 뭐 운이 없기로 치면 아인슈타인도 운이 없지 뭐.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 받았어요. 하나. 노벨 물리학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는 봤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몰라도 돼. 뭐 알려고 할 필요 뭐 있어. 근데 그걸로 받은 게 아니야. 이제 광전 효과라는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상대성 이론이 현대 물리학의 어떤 근간인데 왜 못 받았을까? 아니 그걸 이해하는 놈이 있어야 받지. 아니 그거 알아먹어야 받을 거 아니야.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니까 못 알아들어 애들이.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전 세계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을 정도로 어마무지한 이론인데 이제 그 당시는 정말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못 줍니다. 딴 거로 주기는 주고는 싶은데 맞잖아. 그때 뭐 거의 그 세계적인 스타였죠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못 주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멘델레프도 재수라기보다 운이 없었죠, 그죠? 예, 되게 훌륭한 화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즐리라는 사람의 주기율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된 현대 주기율표의 시작이 바로 모즐리부터입니다. 모즐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야. 알았죠? 우리 화학원 하면 또 자세히 배울 거지만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는데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러더퍼드나 모즐리는 뭐로 했냐면 방사선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X선 가지고 연구를 해요. X선을 갖다 원자핵에서부터 X선이 빠져나오는데 이 X선 파장이 그 양전하에 따라 달라지더래요. 파장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양성자 수니까 원자 번호지.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으로. 자, 아까 멘델레프는 원자량이었잖아. 그제? 원자량이었어. 근데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으로 쭉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사람이 모즐리예요. 근데 이 모즐리는 28살에 죽어요. 일찍 죽죠. 28살. 천재예요. 20살 때 벌써 옥스퍼드 알아요?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였어요. 학생이 아니라. 20살 때 교수를 하고 28살 때 8살 죽습니다. 세상은 참 천재가 많죠. 그지? 여러분 20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고딩인데 모즐리는 20살 때 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옥스퍼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어마무지하게 비싼 대학이에요. 선생님이 대학원 들어가려고 옥스퍼드에다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 너 한번 지원해봐 이렇게 이제 받았어. 우와, 학비가 한 학기에 3천이었나 4천이었나. 나 1년인 줄 알았어. 한 학기에 어마무지하고. 옥스퍼드 뭐 런던 뭐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받았을 때 와, 얘네들은 내가 실력이 돼도 돈이 없어 못 가겠는 거야. 그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교수였대요. 26살 죽어. 왜 죽냐면 1차 대전에 참가를 해. 세계 1차 대전. 이게 되게 애국자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갈리폴리라는 그 상륙작전을 했거든. 거기서 25만 명이 죽었대요. 그 25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모즐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러더퍼드의 제자였잖아.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진짜 애제자가 죽은 거 아니야. 얼마나 슬퍼했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과학자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거야. 왜 얘들을 그렇게 죽이냐. 그래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과학자들이 안 나갑니다. 전부 다 그럼 어디 갔을까? 방위산업체가 있는 거야. 연구소에. 국가연구소에. 그럼 뭘 만들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과학자들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뭐가 터져요? 원자폭탄이 터지죠? 그게 바로 보호라는 과학자예요. 여기서요. 알았어? 이 보호가 이제 그런 어떤 맨하튼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에 이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현재와 같은 이 핵이 굉장히 우리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과학자들이 그 무기 만드는 데 써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죽지는 않았죠. 않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어마무지하게 만든 거야. 사실 대부분의 무기의 성능은 그때 거의 피크를 찍었고 지금은 그건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돼. 비행기나 이런 큰 어떠한 대형 무기를 빼놓고는 총도 그렇잖아. 총도 뭐 보완할 게 뭐 있어. 그냥 잘만 나가면 되지.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제자인 모즐리는 이렇게 요조를 한 그러한 과학자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모즐리가 만들어낸 현대 주기율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율이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율입니다. 이 주기율이죠. 그래서 이제 만일 모즐리가 그 당시에 지적재산권이 있었다면, 요즘 지적재산이 있죠. 노래 한 곡을 듣거나 그래도 그 사람은 돈이 들어가잖아. 그지? 만들고 부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있었다고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야 진짜 어마무지한 돈이지. 주기율표 하나 실을 때마다 걔한테 1원이든 2원이든 줘야 되니까. 근데 전 세계 주기율표를 쓰는 데가 어마무지하게 많잖아. 그지? 좀 아까워요. 요즘이면 깝짤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풀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주기율입니다. 그래서 족부터 이 족이 더 중요하거든. 족이 이제 세로예요. 세로. 뭐 1족, 2족 그러잖아.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 이 원자과 전자는 성질을 결정해주는 전자들이야. 결정해주는 전자인데 이 원자과 전자와 같은 말이 최외각 전자.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같은 수라고 보면 돼요. 자, 1족이라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면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엔 2족은 2개, 13족은 3개야. 알았지? 13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뭐 3A, 3B 이랬어. 근데 이제 A, B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13이라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13족. 그러다가 이제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가 다른 족이 몇 족이냐면 18족이에요. 18족은 원자과 전자는 8개가 아니야. 최외각 전자가 8개야. 알았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몇 개라 그러면 0개라 그래요. 그래서 18족을 다른 말로는 영족 기체라고 합니다. 영족 기체. 그럼 뭐야? 영족은 원자과 전자가 0개란 뜻이겠죠. 왜 그러냐면 18족은 비활성 기체거든. 비활성 기체야. 근데 비활성 기체인데 비활성 기체라는 뭐냐면은 반응을 하지 않고요. 화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안정하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럼 왜 반응을 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냐면 이런 거지. 맨 마지막 껍질은 8개다. 그 다음 껍질은 전자가 없는 거야. 이 전자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건 8개야, 0개야? 0개가 결정해 주는 거지.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영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18족만 달라요. 최외각 전자 8개, 그 다음 원자과 전자 0개. 예. 자주 물어보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8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원소들 중에는요, 동족 원소라고 있습니다. 동족 원소. 자, 동족 원소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야. 그러면 같은 족이면 뭐가 같을까?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화학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그 물질들의 어떤 반응성을 뜻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동족을 영어로 family. 그럼 family는 family name이 있죠. 그죠? 선생님 이제 배가니까 배 있고 박, 그지? 그럼 family name이 있어요. 얘네들도 family name이 있어요. 자, 1쪽의 family name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알칼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지? 자, 알칼리 무슨 뜻이야? 알칼리? 알칼리는 물에 잘 녹는 염기를 통틀어서 알칼리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알칼리 금속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아요. 그걸 물에 녹는다는 표현보다는 물과 반응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예, 물과 굉장히 잘 반응해요. 그럼 반응하고 나서 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고, 그러면은 이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럽니다. 알칼리 토 금속. 이때 이제 이 토는 한자로 흑토자를 써요. 영어로는 알칼리 earth metal. earth 뭐야? 지구. 그러니까 지각에 많이 있는 금속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잘 안 녹겠지. 아, 땅에 많은데. 땅이 많으니까 물에 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땅이 많은데 뭐 비 오면 땅 꺼지면 안 되잖아. 자, 오늘은 비가 내려서 봉선동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땅에 물에 안 녹아요, 얘는. 근데 염기성을 띠는 건 맞습니다. 쭉 가가지고 저기 18쪽이 비활성이 있지만 17쪽은 할로젠 원소. 알겠죠? 할로젠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쪽을. 할로젠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패밀리 네임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되게 쉬워요. 여기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족인데 맨 앞에 이름을 따는 거야. 산소족, 그 다음에 질소족,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있죠. 주기. 주기가 이제 가로. 얘는 전자 껍질 수예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니까 얘는 그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이제 가상의 껍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점점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주기율인데 일단 주기율에서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0번까지 외우라 그래요. 어떤 선생님은 간에 20번까지를 외우라 그래요. 근데 외우라 그러면 순서대로 외운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자, 뭐 3주기 15조. 자, 3주기 17조. 2주기 14조. 2주기 2조. 3주기 2조. 팍팍 튀어나와야 돼. 알았어? 그걸 외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머릿속에서 몇 주기 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화학원에서 주기적 성질을 잘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뭐 이런 화학원 대부분 다 할 거죠? 대부분 합니다. 예,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화학을 하니까 화학원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이런 몇 주기 툭툭 튀어내야 된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요 정도, 아니 아이오딘까지 요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번에 뒤에 보면 할로젠 원소를 따로 배울 거고요. 알칼리 금속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도 여기까지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원소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냐면 호돈소 물질들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호돈소 물질이 어떤 건가라는 걸 아는 것도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주기율이죠. 멋지죠? 소위 주기율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주기율이죠. 자, 2만 원입니다. 비싸죠? 사지 마. 또 집에 가서 엄마 이거 화학 선생님이 사라 그랬어. 요따위 소리 하면 큰일 난다. 살 필요 없고요. 세상에 공짜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사긴 했는데, 자, 지금 볼 거는 뭐냐면 과연 어떤 물질인가를 볼 거야. 알았지? 수소 모르는 사람 없죠? 수소 이렇게 돼 있어. 기체. 알겠지? 기체. 그냥 수소 기체예요.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헬륨도 뭐 다 알죠? 그죠? 그래서 헬륨에서는 가장 흔한 게 이렇게 풍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헬륨 기체는 풍선 만들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들어 마시고 그러면 모자라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 헬륨 기체 마시면 왜 목소리가 이렇게 변할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알려줄게, 선생님이.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발성이라 그러죠? 소리를 낼 때는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소리를 내요. 알았어요?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야지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배가 고픈 거야. 왜? 계속 공기를 빼내야 되니까. 가만히 숨을 쉴 때하고 말을 할 때가 다르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보통 공기가 빠져나올 때가 우리 목소리야. 그런데 헬륨을 들어 마셨다가 헬륨을 빼내면은 헬륨이 빠져나와. 근데 공기보다 헬륨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오면 성대를 건드려요. 성대를 건드려 성대를 진동을 시켜. 그러면 그게 내 목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헬륨은 빨리 빠져나오니까 진동수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아지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헬륨은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헬륨이고요. 또 뭐 볼까? 리튬 볼까? 리튬. 되게 이쁘죠? 리튬인데 이 리튬은 물과 반응하긴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잘 반응하지는 않아.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뜬다 이거야. 가볍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게 리튬이거든요. 리튬은 물러요. 쉽게 잘라집니다. 근데 겉에가 흰 거는 이제 산화 피막이 입혀져서 흰색이고 안쪽에 보면 은백색 나오죠. 이쁘죠? 예, 저게 이제 바로 리튬인데 이 리튬을 이제 어디다 집어넣으면 물에다 집어넣으면 반응은 격렬히 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반응하게 하면서 물에 뜨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리튬 됐고요. 베릴륨은 그냥 고체로 되어 있어요. 얘도 이제 금속입니다. 금속. 알겠죠?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붕소도 고체 상태예요. 알았죠? 고체 상태고, 뭐 이렇게 이제 원소들이 되어 있지만 이걸 이렇게 가루로 만들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그래서 붕소가루라 그래가지고, 뭐 생활에서는 붕소가루가 글쎄 쓰는 일은 별로 없는데, 뭐 내가 무슨 책을 읽다가 보니까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 개미 같은 거 있잖아. 얘네들을 이제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붕소가루를 써요. 그 붕소가루에다가 설탕을 묻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서 그거 먹거든. 그럼 죽어버려. 뭐 그런 것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붕소. 어이구, 이거 뭐 다이아몬드 갖고 싶다 그지? 자, 다이아몬드는 뭐 너무 잘하는 거라. 질소. 질소는 기체로 되어 있어요. 숨 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질소를 그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액화질소라고 그래가지고 액체 상태로 얻게 되는데 온도가 무려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도씨니까 이게 손가락 집어넣었다 빼면은 이렇게 똑똑 풀어져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액체가 있는데 액체가 요 통에 들어 있거든. 그 액화질소로 갖다 지금 호수에다 이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 흰 게 뭘까? 흰 게 물이야. 알았지? 주변에 물, 수증기를 응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너희들 그 드라이어 써가지고 물에 집어넣으면 막 저렇게 막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지? 그런 것처럼 질소도 똑같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산소 너무 유명해서 알죠? 예, 이거는 조연성. 알았지? 그래서 그 산소가 폭탄이라는 거 알아요? 이 강의실에 산소가 지금 현재 21%가 있는데 이거보다 농도가 훨씬 높죠. 높은 상태에서 조금만 불을 가하면 바로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산소,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에서 기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소만으로 화재를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입니다. 산소도. 다음, 요거는 플로린. 플로린인데 얘가 기체예요, 기체.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보면은 자, 지금 플로린이 나오고 있어요. 자, 플로린 막 나옵니다. 지금 저게 왜 저렇게 왜 이렇게 불꽃이 날까? 이 플로린은 굉장히 반응성이 커. 그러니까 다른 물질한테 닿으면은 그놈하고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반응성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네온은 너무 알죠? 네온 사인. 그치? 넘어갈게. 나트륨. 자, 나트륨도 아까 리튬과 같이 은백색이죠. 광택이 반짝반짝 나는데 얘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트륨을 물에다 집어넣는 거야. 어마무지하죠?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은 폭탄이야, 실제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뭐 나트륨 같은 경우를 얇은 박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유사시에 생수병에다 집어넣고 던지면 폭탄이 돼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나트륨은 위험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실험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게 나트륨이고, 마그네슘 참 재밌어요.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제 지금 마그네슘 막대를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마그네슘 가루 또는 뭐 이런 리본을 만드는 거야. 이게 다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하고 반응하냐면,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와도 쉽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얘는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구멍을 좀 냈어요. 사람 얼굴 뭐 이런 거 냈죠. 내고 나서 뒤에다가 마그네슘을 박아요. 뒤에 구멍 내서 그러면 저기다가 조금만 열을 가하면 바로 저렇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뭐랑 반응하냐면 드라이 아이스니까 이산화탄소랑 반응해. 근데 이 마그네슘이 반응을 할 때 굉장히 밝은 빛을 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카메라 프레쉬 없을 때는 저 카메라 프레쉬 있죠? 그 프레쉬 그걸 마그네슘으로 썼어요. 뭐 그런 게 마그네슘입니다. 근데 굉장히 고열을 내면서 밝은 빛을 내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이거 눈으로 보면은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이. 자, 이런 게 마그네슘이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뭐 너무 유명한 금속이죠. 자동차 그 휠에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규소. 자, 흔히 실리콘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얘도 이제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인. 자, 인도 되게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흰 인도 있고 붉은 인도 있고 이렇게 돼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성냥. 알겠지? 성냥에 씁니다. 성냥에. 그래가지고 잘 타요, 인이. 그래서 지금 실험은 뭐냐면 인을 집어넣고 이제 산소랑 반응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산소랑 반응시키면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알았죠? 얘들이 탈 때. 그래서 이제 얘들이 탈 때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이때 나오는 애들이 뭐야? 뭐 오산화인이 해서 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얘들이 갈 때 이제 빛이 많이 나오죠. 알았어요? 그래서 잘 타는 물질이야. 인. 성냥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황이라고 있어요. 황. 노란색이죠. 그죠? 노란색 황인데 이 황은 자연계에서 순물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애 중에 하나예요. 발견할 수 있어요, 황은.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고체 상태인데 지금 이 실험은 뭐냐면 저 불소기체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화합을 하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니까 밀도가 커져가지고요 쭉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현재는 떠 있죠, 그죠? 밑에 이제 저 플로린이 있기 때문에 떠 있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염소. 자, 염소는 황록색의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라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얘는 뭘 하고 있냐면 나트륨을 갖다 녹이고 있는 거야. 금방 녹아요, 나트륨도. 자, 녹인 상태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여기 염소 기체죠. 염소 기체 밸브를 열고 염소 기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실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염소는 독가스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독가스니까. 근데 지금 나트륨과 반응하면서 노란색 불꽃을 내죠. 저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흰색이 막 튀어 옆으로. 그럼 이제 이게 NaCl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그렇고요. 아르곤, 전구. 전구에 들어가는 기체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칼륨, 뭐 비슷하죠? 1족은. 그 다음에 2족, 칼슘. 예, 얘네들도 금속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줬을 것 같아? 이게 물질들의 상태가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야, 그지? 맞지? 액체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호돈소 물질 중에 하나. 예, 그거 나중에 이제 또 지금 그 체크해 주겠는데 요게 액체예요. 브로민. 이게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뭐 고체 또는 그 다음엔 기체. 물론 금속에 액체가 있죠.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물질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들, 그리고 원소들이 이런 것들이 호돈소 물질이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걷을 때
대충 긋게 되면 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비금속이라 그래요. 비금속.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금속이라 그럽니다. 알았죠?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렵지 않아. 비금속이 훨씬 적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비금속 몇 가지만 눈여겨봐두면 나머지 싹 다 금속이라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예,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금방 얘기했던 금속과 비금속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나라는 걸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